Retrotech. 안녕하세요. 레트로텍의 아웃사이더입니다. 에피소드 1I 앵귤러.js 시작합니다. 레트로텍의 첫 번째 주제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다루면서 어느새 9번째 에피소드까지 왔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드디어 이제 사람들도 그러니까 최근에 몇 년 내에 프론트엔드 개발을 해보면서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들어봤을 만한 앵귤러.js를 다뤄보겠습니다. jQuery 이후 처음으로 주류가 된 앵귤러.js. 네, 제목에는 앵귤러.js라고 얘기했지만 에피소드에서 계속 설명하면서 뒤에서 자세히 얘기해야겠지만 앵귤러는 그 발전 과정에서 1점대 버전과 2점대 버전 이후로 되게 크게 프레임워크가 나뉩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에서도 1점대 버전은 앵귤러.js라고 제가 좀 의식적으로 말할 테고 그 이후 그러니까 이 버전 이후부터는 주로 앵귤러 그러니까 뒤에 .js가 없죠. 앵귤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주 엄격한 경계는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인용문이나 언급할 때 좀 혼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앵귤러.js는 미스코 해버리라는 개발자와 아담 에브론스라는 두 명의 개발자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앵귤러.js를 MVC나 MVVM으로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보통 MV whatever, 그러니까 MVW 프레임워크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어울리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앵귤러.js를 만든 미스코 해버리라는 개발자는 2000년대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했는데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와 어도비 시스템즈에서도 일했고 2005년부터는 구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구글에서 일하면서 스태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테크 리드를 했으니 앵귤러.js를 만들던 2008년에서 9년 사이에는 이제 구글에서 일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개발자인 아담 에브론스는 1993년부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는데 훨씬 일찍 미스코 해버리보다 나이가 많거나 훨씬 일찍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유명한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 업체인 소트웍스의 CTO를 한 사람입니다. 네, 경력이 좀 화려하죠. 소트웍스의 CTO까지 할 정도면. 네, 이 소트웍스는 마틴 파울러 패턴 같은 걸 많이 정의하고 이제 글도 좋은 글을 많이 쓰시죠. 마틴 파울러가 있어서 더 유명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피보탈 랩스에서 프린시플 엔지니어로 일했는데 이 피보탈 랩스는 여러 인수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개발을 주도하는 회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보탈 랩스는 지금은 VM웨어 텐저 랩스라는 이름이 되었고 2008년부터 이 아담 에브론스는 독립개발자로 일하면서 그러니까 피보탈 랩스를 나온 거죠. 독립개발자로 일하면서 창업도 하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결제회사인 스퀘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서 2009년 그 당시 앵귤러.js가 만들어지던 그 당시에 미스코 해버리는 웹앱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웹앱을 보다가 결국 모든 웹앱이란 게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브라우저로 가져와서 이를 마샬링하고 그리고 그 마샬링한 데이터를 렌더링 뷰에 전달하면 화면에 보여주게 되고 그러면 사용자가 그 데이터를 보거나 편집을 하게 되면 그걸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돌아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일러플레이트가 되게 그러니까 보일러플레이트가 많다는 건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10개 할 때마다 거의 반복되는 코드, 거의 비슷한 형태이지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보일러플레이트가 많게 느껴졌고 이를 어떻게 하면 단순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스코 해버리의 말에 따르면 개발자를 단순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웹 디자이너 등 프로그래밍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단순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러한 상황이 HTML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디렉티브, 지시문이라고 하죠. 지시문과 HTML의 보캐블러리를 확장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미스코 해버리와 아담 에브론스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는데 HTML에서 태그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이제 꺽쇠가 있죠. 이제 저희가 보통 꺽쇠 가로라고 하는 거, 영어로 하면 앵글 브라켓이 되는데 여기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앙귤라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고 이 이름은 아담 에브론스가 생각해낸 이름입니다. 이렇게 만들게 된 앵귤라 JS는 2009년 9월 28일 미스코 해버리가 자신의 블로그에 Hello World, Angular is here 라는 글을 올리면서 앵귤라 JS를 처음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getangular.com이라는 도메인의 공식 사이트도 같이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 사이트는 getangular.com이라는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angular.com이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선점되어 있었기 때문에 getangular.com이라는 도메인을 사용했습니다. 이 공식 사이트의 푸터를 보면 브렛테크 LLC, BRAT, 브렛테크 LLC라는 회사가 카피라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나오는데 위키피디아를 포함해서 다양한 앙귤라 JS 소개 자료를 찾아보면 브렛테크 LLC라는 회사에서 미스코 해버리와 아담 에브론스가 이 앙귤라 JS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브렛테크 LLC라는 회사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추측해 보건대 미스코 해버리와 아담 에브론스가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스타트업을 차리려고 앙귤러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보통 회사를 다니고 일을 하지만 꼭 구체적으로 창업을 하기 전에도 여러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제 본업과 별개로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좀 더 잘 되거나 혹은 진지하게 하게 되면 이제 법인을 세우게 되는 그런 과정을 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아마 이것도 그와 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두 사람의 이력을 살펴보았듯이 2008년에서 2009년이면 미스코 해버리는 구글에서 일하고 있었고 아담 에브론스는 피보탈 랩스를 막 나와서 독립개발자로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브렛테크 LLC라는 회사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도 없고 공식적으로 회사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조금 사이드 프로젝트 성격으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엔터프라이즈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메가바이트로 과금하는 온라인 제이슨 스토리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이 두 사람은 앵귤러 JS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픈한 겟앵귤러 사이트에는 프라이싱 페이지가 있고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와 있지만 무료 스타터 플랜은 100개의 도큐먼트와 10MB 파일 첨부, 그리고 퍼스널 플랜은 1000개의 도큐먼트와 100MB 파일 첨부, 프로페셔널 플랜에서는 10,000개의 도큐먼트와 1GB 파일 첨부가 가능하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첫 오픈인데도, 그러니까 사이트를 오픈한 지 이번이 시작이죠. 근데 프로페셔널 플랜은 모스트 파퓰러라고 써있는 부분이 좀 재밌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파퓰러하지 않아도 이제 그냥 마케팅적으로 붙이는 거죠. 결국 이게 설명이 좀 긴데 제이슨 스토리지 서비스라는 게 결국 이해하기에는 이제 백엔드 애저 서비스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바스를 지향했던 요즘도 이제 그런 서비스를 많은데 이제 프론트엔드만 만들면 데이터베이스랑 API랑 그거는 뒤에서 다 알아서 해줄게. 이런 이제 백엔드 애저 서비스를 지향했던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이제 겟앵귤러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Introducing Angular, Simple Apps, Made Simple 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Mock up your application in your favorite HTML editor. Bring it to life with Angular in minut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이제 평소 사용하는 HTML 에디터를 그대로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모업하는데 앵귤러를 쓰면 몇 분 만에 만들 수 있다고 광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모든 앵귤러라는 이제 글자는 꺽쇠, 이제 태그를 쓰는 것처럼 꺽쇠 열고 앵귤라하고 이제 슬래시 꺽쇠 닫는 거죠. 슬래시 꺽쇠 닫고 이런 식으로 이제 HTML 태그처럼 표시를 해서 앵귤라 JS의 특징 자체를 계속 사이트에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세우는 앙귤러의 특징으로는 데이터를 관리해주고 다른 사이트에도 임베딩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배울 필요 없이 선언적이며 HTML과 CSS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으면 인증이나 권한 같은 보안 기능은 앵귤러 쪽에서 제공을 하고 데이터 피커나 차트 같은 위젯을 제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Get Angular라는 그 플랫폼에서 제공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앙귤러식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으로 뭐 아무 HTML 에디터나 HTML 혹은 CSS 템플릿을 생성한 다음에 HTML 템플릿에 자바스크립트 한 줄을 추가하고 HTML, CSS 템플릿을 이제 앵귤러 컨벤션으로 어노테이션을 추가하라고 하면 이제 모든 게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의 문서 양은 상당히 많은데 뭐 잘 정리되어 있지는 않아서 미스코 해버리가 쓴 헬로 월드 앵귤러 이즈 히어라는 글을 다시 보면 처음 예제에 이제 이름을, 그러니까 자기 뭐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는 인풋 텍스트가 하나 있고 그 아래에는 헬로 하고 컬리브레이스라고 하죠. 이제 중괄호 두 개를 열고 person.name 하고 중괄호 두 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person.name을 중괄호 두 개로 감싸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자바스크립트가 해당 변수의 값을 이제 리플레이스할 부분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플레이스홀더 같은 거죠. 이 사이트가 이제 너무 오래된 사이트고 지금은 아카이빙 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이트 자체가 동작을 하진 않지만 앙귤라를 뭐 나중에 이제 현재 시점에서 앙귤라가 어떤 형태인지 알고 있으니까 앙귤라를 생각하면 그 입력창에 아웃사이더라고 입력하면 바로 아래에 hello person.name 부분에서 person.name이 이제 제가 입력한 대로 hello outside로 즉시 바뀌는 데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HTML과 CSS만 알면 충분하지만 자바스크립트를 안다면 훨씬 고차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나 SQL을 몰라도 되고 자바나 루비, C# 같은 백엔드 기술도 몰라도 되며 심지어 프로그래머일 필요도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브레테크 LLC의 getAngular.com의 그 플랫폼이 자기네 이제 마케팅 요소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HTML과 CSS만 하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줄게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앙귤라는 백엔드를 바스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누구나 HTML과 CSS만 알면 웹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스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할 건데 그것만 제공하면 자바스크립트 개발자가 있지 않은 웹사이트를 만들 수 없으니까 앵귤라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가 아니어도 HTML과 CSS만 익혀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이제 get 앵귤라라는 플랫폼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당시 앵귤라는 오픈소스가 아니었고 계속 지금 설명하듯이 브레테크 LLC라는 스타트업의 솔루션이었습니다. 실제 법인을 세웠는지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결국 이 스타트업 브레테크 LLC는 실패했습니다. 앵귤라의 히스토리를 좀 찾아보다 보면 일부 글에서 나중에 구글에 인수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인수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찾을 수가 없고 나중에 앵귤라.js를 구글이 공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수됐다고 오해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심지어 이 당시에 미스코 해버리는 구글의 직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getAngular.com 사이트에서도 그 다음 해인 2010년에는 아까 있던 그 프라이싱 페이지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프라이싱에 뭐 실패했는지 생각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사이트 그 안내 페이지 자체는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당시 구글에서 일하고 있던 미스코 해버리의 매니저로 브래드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브래드 그린은 1989년 스티브 잡스가 만든 그 넥스트 컴퓨터에서 세일즈 엔지니어로 일하기 시작해서 팜파일럿을 비롯한 PDA, 그러니까 PDA라는 건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트의 약자로 지금의 스마트폰을 생각하면 되는데 스마트폰의 이제 옛날 버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있던 이제 모바일 기기였는데 그런 모바일 기기에 앱을 만들던 회사인 아방고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07년부터 구글에서 2019년까지 엔지니어링 디렉터로 일하고 있었고 지금은 메타로 이직을 해서 엔지니어링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브래드 그린이 미스터 해버리에게 구글 피드백이라는 서비스를 작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미스코 해버리를 포함해서 3명의 개발자가 6개월 동안
17,000라인의 GWT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구글 피드백이란 걸 만들기 위해서. GWT는 구글 웹 툴킷의 약자인데 2006년에 구글이 공개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자바로 코드를 짜면 자바스크립트 프론트엔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이 GWT가. 이 작업을 하면서 미스코 해버리는 짜증을 되게 많이 냈는데 GWT가 자바였기 때문에 테스트하기가 그 테스트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스코 해버리는 테스트에 아주 관심이 많은 개발자였고 그 이전에 자신의 블로그에도 가이드 투 라이팅 테스터블 코드라는 자료도 만들어서 올려두고 2009년 새해 인사에 올린 블로그 글에도 다음과 같은 인사를 하는 개발자였습니다. 2009년에는 프로젝트의 기본 요구 사항으로 테스트 가능성과 지속적인 빌드 서버가 코드에 통합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테스트 주도 개발을 시도해 보실지도 모르죠. 이렇게 테스트에 관심이 많던 미스코 해버리는 GWT의 어려운 테스트 환경이 짜증났습니다. GWT에서 테스트를 하려면 돔이 꼭 있어야 했고 자바를 자바스크립트로 트랜스파일 한 후에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테스트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레이블 하나 추가하는데도 그 결과를 얻기까지 컴파일하고 이래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 과정이 너무 번거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글 피드백을 만들면서 미스코 해버리는 브래드 그린에게 자신이 만든 앙귤러.js라는 게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지금 6개월 동안 우리가 만든 걸 2주 만에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브래드 그린은 이거를 허락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허락한 것도 신기하죠. 프로젝트를 지금 6개월째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뭔지도 모르는 아무도 들어보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도 못한 걸 만들어서 내가 2주 만에 만들어 올게. 2주라서 허락해 줄 수도 있지만 6개월 동안 만든 거 보면 결코 작은 프로젝트는 아니었는데요. 브래드 그린은 이 작업을 허락했지만 실제로는 그 2주 만에 다시 만들겠다는 약속은 실패했습니다. 실제로는 3주가 걸렸고 코드는 1,500라인이 됩니다. 아까는 17,000라인이었죠. 1,500라인만으로 앙귤러.js를 써서 미스코 해버리 혼자서 구글 피드백을 다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작업도 허락했고 실제로 2주에는 안 되고 3주 만에 하긴 했지만 브래드 그린은 거기서 되게 좀 긍정적으로 충격적인 인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쓰였던 것은 앙귤러.js이긴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그러니까 생태계에서 알게 되는 앙귤러.js라기보다는 미스코 해버리가 get 앙귤러에서 쓰려고 만든 약간의 목적이 다른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때 만들었던 거는 그 바스 플랫폼에서 쓰기 위한 앙귤러.js였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불필요한 코드가 많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다른 프로젝트로 분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브래드 그린은 미스코 해버리에게 이 작업을 위해서 사람들을 더 채용하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 피드백을 같이 작업을 했던 시암 셰샤드리를 부르고 트위터에서 알게 된 이고르 미나르를 채용해서 본격적인 앙귤러.js 작업을 시작하게 되고 2010년 1월 정도에 앙귤러.js를 오픈소스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회사 업무였던 구글 피드백 작업을 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앙귤러.js를 좀 더 쓰게 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팀의 매니저였던 브래드 그린과 앙귤러.js의 초기 작업에 참여하게 된 시암 셰샤드리는 나중에 오렐리 출판사에서 앙귤러.js라는 책과 앙귤러 어펜러닝이라는 책도 같이 내고 시암 셰샤드리는 구글을 퇴사한 후에 여러 회사를 창업하고 이직하다가 현재는 미스코 해버리가 다니고 있는 빌더.io의 헤드 오브 프로덕트 디벨롭먼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서 알게 돼서 채용했다는 이고르 미나르는 이전에 썸 마이크로 시스템즈와 오라클에서 일하다가 2010년부터 구글로 이직해서 2021년까지 다녔던 개발자고 현재는 클라우드 플레어의 시니어 디렉터 오브 엔지니어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1년에 이제 구글을 퇴사하면서 이고르 미나르가 앙귤러 블로그에 작성한 땡큐 앙귤러라는 글을 보면 2009년에 우연히 미스코 해버리를 만나게 되고 이메일로 얘기를 나누다가 미스코가 앙귤러.js라는 만든 것을 알려주어서
그때부터 앙귤라 JS를 관심을 가지고 이제 써보면서 피드백도 제공하고 이러고 하고 있다가 미스코 해버리가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고르 미나르를 채용해서 구글로 입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입사한 뒤에는 11년 내내 앙귤라만 작업을 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로 이제 멤버를 구성해서 앙귤라를 쓰게 하려고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꽤 차가웠습니다. HTML에 코드를 넣는 게 좋지 않은 아이디어라거나 언옵트러스티브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면 동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나 HTML 유효성 검사를 통과할 수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시각들은 이전에 다른 프레임워크들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HTML과 자바스크립트의 동작과 표현의 분리를 한다거나 자바스크립트가 침범하지 않아야 되는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한다거나 유효성 검사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중요시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되게 오랫동안 업계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약간 그거를 반대로 가고 있는 앙귤라 JS는 그러니까 왜 반대로 가냐면 여기는 HTML에 많은 뭘 넣거든요. 뒤에서 더 설명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너무 이상한데 일단 라는 반응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구글 문화에는 선임 엔지니어 매니저와 별도의 검토 세션을 갖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 해당 팀이 구글 인프라스트럭처 그룹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구글 인프라스트럭처 팀의 시니어 엔지니어 매니저인 우르스 호엘츠를 찾아가서 앵귤라를 같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우르스 호엘츠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모두 거짓말쟁입니다. 구글 규모에 비해 작은 프로젝트 하나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대규모로 무언가를 해보기 전까지는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겁니다. 당연히 그 선임 엔지니어 매니저가 한 말이니까 이 말을 듣고 이 팀은 좀 좌절을 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의 앞이,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였고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그러니까 회사에서 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그 단계에서 앙귤라 JS라는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것이 맞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그 인생의 소명이라는 것에 감염이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건설적인 불복종 관행을 실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네, 간단히 말하면 시니어 엔지니어 매니저가 이거 이상해 하지마 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앙귤라 JS 컨퍼런스인 엔지컴프 2014에서 미스코 해버리와 브래드 그린이 키노트에서 그 만들어진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아카이빙된 옛날 앙귤라 JS의 GitHub 저장소를 보면 첫 커밋은 2010년 1월 6일이었고 이 커밋은 같이 예전에 앙귤라 JS를 작업했던 아담 에브론스가 올린 코드고 get 앙귤라 때의 불필요한 코드를 정리하고 오픈소스로 만들기 위한 코드만 가지고 첫 커밋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살짝 보면.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MIT 라이센스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 9월 그러니까 첫 해죠. 2010년 9월에 커밋을 보면 미스코 해버리, 아담 에브론스, 이고르 미나르 이 세 명의 커밋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 에브론스는 3월까지만 커밋이 있는 걸로 보아 아마 이쯤 어느에선가 아담 에브론스는 프로젝트에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구글 직원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어떻는지는 뭐 자세한 상황은 알려진 것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도 이미 미스코가 구글 내에서 프로젝트로 하기로 하고 시작을 했는데 초반에는 아담 에브론스와 같이 외부 사람과 협업을 한 것도 신기하긴 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그러니까 첫 커밋이 이루어지고 9개월 뒤의 일이죠. 이고르 미나르가 앙귤라 JS의 구글 그룹스 메일링 리스트에 첫 번째 릴리스인 0.9.0 코드네임 드래곤 브레스를 릴리즈했다고 공지합니다. 릴리즈하면서 릴리즈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공지를 하는데 앞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릴리즈를 할 것이고 버전이 0.9.0부터 시작하는 것은 개발이 오랫동안 진행되었지만 아직 1.0이라고까지 부르고 싶진 않아서 그냥 임의로 0.9.0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0.9.0의 코드를 보면 주소까지 포함해서 4330라인 정도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릴리즈 할 때쯤 그 시기 앞뒤로 해서 아까 그 3명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커밋을 하기 시작하지만
2011년 말까지, 그러니까 2년이죠. 2011년 말까지 커밋을 살펴봐도 총 컨트리뷰터는 9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 말부터는 이고르 미나르가 아주 진짜 활발하게 커밋을 하면서 2011년 말에는 미스코 해버리도 뛰어넘어서 가장 많이 커밋한 커미터가 되고, 이 초기 앙귤라 제이스가 만들어지는데 이고르 미나르가 한 기여는 엄청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서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오면서 홈페이지도 getAngular.com에서 angular.js.org로 새로 오픈을 하고, 2011년 후반으로 가면서는 공식 홈페이지에 슈퍼 파워드 바이 구글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구글이 공식적으로 앙귤라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음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면으로 보면 2010년, 더 정확히는 2009년 말부터 구글 내에서 앙귤라를 쓰기 시작하고 그걸로 만들고 있고 리소스를 쓰고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구글의 공식 프로젝트라고 부르기에는 그 입지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지금 2010년과 11년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설명하면서. 2010년, 그러니까 공식으로 앙귤라.js 저장소를 파서 앙귤라.js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커밋하기 시작한 2010년이죠. 그 2010년 7월 28일에 구글 내부에서 진행된 구글 테크토크에서 미스코 해버리가 앙귤라, radically different way of building AJAX apps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앙귤라를 소개하는 발표인 거죠, 이제 사내에서. 그리고 제목을 요약을 하자면 AJAX 앱을 만드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축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 앙귤라의 2A 바인딩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하고, 또 데모로 서비스와 컨트롤러를 정의하고, 그러니까 라이브 코딩을 한 거죠. HTML에서 선언적으로 작성을 하면서 구글의 당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구글 버즈, 지금은 없죠. 구글 버즈에 제이슨을 가져와서 이를 데이터를 조작해서 화면에 표시해주는 간단한 데모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미스코 해버리는 앵귤러.js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앵귤러.js는 근본적으로 라이브러리가 아닙니다. 돔을 조작하기 위한 jQuery 같은 라이브러리가 아닙니다. 도조처럼 위젯을 만들기 위한 라이브러리도 아닙니다. 시나트라처럼 규칙만 따르면 모든 작업은 다 해줄 테니 개별 페이지를 추가하기만 하면 된다는 프레임워크도 아닙니다. 저는 라이브러리에서는 사용자가 라이브러리를 호출하고 프레임워크에서는 프레임워크가 사용자를 호출한다고 생각합니다. 앵귤러.js는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앵귤러.js는 더 똑똑한 브라우저입니다. 앵귤러.js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건 뒤에서 좀 더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를 보면 미스코 해버리는 자기가 자바스크립트를 한 지 2년밖에 안 되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원래는 자바스크립트를 전혀 안 하던 개발자였는데 그 get 앵귤러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 자바스크립트에 관심을 가지고 했던 걸로 보여서 그 기간이 짧은 거에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앵귤러.js를 만들면서 앵귤러.js를 알리기 위한 활동도 계속 열심히 해서 구글 내부에 이제 미스코 해버리를 포함해서 앵귤러.js를 만드는 사람 외에도 앵귤러.js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고, 그 중에는 구글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 구글 직원 중에는 더블클릭 쪽을 담당하고 있던 마크 제이콥스라는 개발자가 있었는데, 그러자면 더블클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7년에 구글이 더블클릭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 더블클릭은 1996년에 설립된 인터넷 광고 회사로 닷컴 버블이 있었지만 이겨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잘 안 됐는지 2005년에 사모펀드 회사인 헬만 앤 프리드맨과 JMI 에쿼티에 인수당하게 되고, 2008년 3월에 구글이 3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3조 원에 다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더블클릭이라는 회사가 구글의 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요즘으로 보면 3조 원 인수가 그렇게 엄청 크진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이 당시 2008년에는 상당한 규모의 인수였고, 참고로 그보다 2년 빠른 2006년에 인수한 유튜브는 그 절반 정도인 16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당시 더블클릭이 이 정도의 몸까지 된 것은 MS와 구글이 그 더블클릭 인수 경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더블클릭은 DART,
다트라고 하는 다이나믹 애드 리포팅 앤 타겟팅이라는 기술로 쿠키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익명의 사용자의 웹서핑 프로필을 추출해서 디스플레이 광고를 타겟팅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요즘은 흔하죠. 뭐 제가 뭐 웹사이트 가서 어디 쇼핑몰 가서 뭐 신발을 검색하고 뭐 페이스북이나 딴 사이트 어디 가면 거기에 이제 신발 광고가 막 뜨는 그런 거에 뭐 더블 클릭이 뭐 최초인지는 모르겠지만 더블 클릭이 그걸로 가장 잘하던 당시에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MS와 구글이 탐을 낸 거죠. 예, 닷컴 버블로 결국 인수가 되는 상황이 됐지만 당시 온라인 광고에서 더블 클릭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당시 온라인 광고가 지금 같은 규모가 아니어서 뭐 그렇게 돈을 엄청 벌지는 못했는지 모르지만 더블 클릭이 가진 기술은 엄청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구글의 더블 클릭 인수는 그의 최고의 M&A로 뽑힐 정도였고 이후 구글이 광고 시장의 80%를 그러니까 더블 클릭을 인수함으로써 원래 구글도 광고를 했죠. 예, 온라인 광고 시장의 80%를 차지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지나서 보면 실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구글은 리브랜딩의 일환으로 더블 클릭과 애즈워드를 폐지하고 구글 애즈, 구글 마케팅 플랫폼, 구글 애드 매니저로 새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블 클릭이라는 이름이 사라졌죠. 이렇게 더블 클릭을 인수한 구글은 더블 클릭 시스템을 구글과 통합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담당했던 사람이 더블 클릭 디지털 마케팅 매니저 팀의 테크 리드를 하고 있던 마크 제이콥스였습니다. 마크 제이콥스는 2012년 8월 14일 앙귤라.js MTV 미드업에서 리빌딩 더블 클릭 with 앙귤라.js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그 마이그레이션 했던 과정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더블 클릭 시스템은 C샵과 ASP.NET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백엔드는 JBoss에서 자바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코드 양은 20만 라인 정도 되는 시스템으로 있었는데 이러한 스택은 구글과는 다르게 윈도우즈 서버에서 배포되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스택은 구글이 해서 사용하는 기술 스택과는 아주 상당히 다른 스택이었고 당시 구글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사용했듯이 이 시스템을 구글이 익숙한 GWT로 전환을 해야 했는데 그 당시 더블클릭 팀에는 당연히도 자바 프로그래머는 한 명도 없었고 프론트엔드 엔지니어와 .NET 엔지니어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당연하죠. 기존 시스템이 .NET 시스템인데 자바 개발자가 있을 리가 없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이 마크 제이콥스는 그 앙귤라.js를 그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하면서 좋은 인상을 받던 개발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이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하면서 2주로 돌리는 스프린트 목표를 설정하고 GWT와 앙귤라.js를 둘 다 시험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스프린트 기간 동안 앙귤라로 만들기로 한 거는 2일 만에 모든 목표를 다 달성했는데 GWT는 5일 정도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를 하게 됩니다.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결국 이 팀은 앙귤라.js를 이용해서 더블클릭 시스템을 다시 구축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들어보면 해당 팀에서는 나가웃.js와 백본.js도 고려를 했지만 앙귤라.js의 선언적인 특징과 투웨이 바인딩이 마음에 들었고 또 jQuery와도 통합할 수 있는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처음 가이드부터 자스민으로 단위 테스트하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고 E2E 테스트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완전히 테스트 문화를 제공하는 몇 안 되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앙귤라 팀을 믿고 이 거대한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 팀이 막상 일해보니 너무 열정적인 팀이었고 또 실제로 해보니 개발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앙귤라.js가 없었다면 이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 없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2012년 4월 정도에 사이트, 그러니까 앙귤라.js의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지금 우리가 그 앙귤라를 생각하면 익숙한 빨간색 방패 모양의 로고로 사이트가 개편이 되고 앙귤라.js by 구글이라는 그 글자가 페이지 상단에 대문짝만하게 표시가 됩니다. 이전에는 그 슈퍼 파워드 바이 구글이 이제 맨 아래 조그맣게 써 있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쓴 거죠. 그리고 이 개편된 페이지의 캐치프레이즈는
HTML Enhanced for Web Apps라고 해서 이제 웹앱을 위한 개선된 HTML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당시 로고가 없어서 이제 공모전을 통해서 로고를 뽑았는데 일부 팀원들은 반대를 했지만 미스코 해버리가 이 최종 선정된 로고가 좋다고 우겨서 그대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그 빨간색 방패 모양의 로고고 HTML5처럼 방패 모양이 좋았고 이게 마치 그 슈퍼 히어로의 모양처럼도 보여서 좋았다고 미스코 해버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9.0을 그 전에 릴리즈를 하고 이후에 0.10 버전 때도 계속 릴리즈를 하다가 2012년 6월 14일 구글 디벨로퍼스 블로그에 Better Web Templating with AngularJS 1.0이라는 글을 미스코 해버리가 올리면서 드디어 첫 번째 AngularJS 안정 버전이 릴리즈됩니다. AngularJS를 사용하면 더 스마트한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처럼 웹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HTML의 구문을 확장하여 애플리케이션의 구성 요소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표준 HTML을 템플릿 언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웨이 데이터 바인딩을 통해 UI, 그러니까 뷰의 데이터를 자바스크립트 객체, 즉 모델과 자동으로 동기화합니다. 오늘 저희는 AngularJS의 1.0 릴리스를 발표합니다. 얼리 어답터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AngularJS의 목표는 웹앱 구조를 만들 때 추측을 배제하고 웹 클라이언트 앱에서 고통과 보일러플레이트를 없애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며 여러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 릴리즈와 함께 핵심 기능으로 몇 가지를 강조합니다. Unobtrusive Data Binding, 그러니까 UI와 모델 중 한쪽이 변경되면 반대쪽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그리고 템플릿으로서의 HTML,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 그 뷰와 라우팅. AngularJS는 간단한 라우팅 설정만으로 이제 하위 보기로 전환도 할 수 있고 이제 딥링크,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해당 영역, 다이나믹한 웹앱에서 해당 화면에 대한 URL을 이제 따주는 거죠. 딥링크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가능성, 이런 특징들을 AngularJS의 특징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글 디벨로퍼스 블로그 글에서 구글 AngularJS 팀으로 이제 미스코 해버리의 소속이 표시된 것을 보면 그 지난 1, 2년 사이에 AngularJS가 구글 내에서 정식 팀으로 승격되었음을 이제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구글 개발자 블로그에 올라오면서 구글에서도 AngularJS가 구글의 공식 프로젝트로 정식으로 인정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풀타임으로 AngularJS를 만들도록 구글에서 이미 허용이 됐고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그 선임 엔지니어의 말대로 이 프로젝트를 포기했다면 AngularJS는 아마 나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 건설적인 불복종이 아주 결과적으로는 좋은 효과가 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 공식 블로그의 영향력도 있겠지만 1.0 릴리즈 이후에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고 이제 구글 트렌드로 비교를 해보면 이 시점부터 트렌드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2013년부터는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기존에 있던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들이 커뮤니티 성격의 프레임워크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에 반해서 AngularJS 뒤에는 이제 구글이라는 그 아주 큰 기업이 있다는 것도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AngularJS를 접하게 된 게 아마 2013년 여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요즘 안귤라 좋다는 이제 권유를 받으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시점을 이렇게 봐도 국내에도 2013년 초나 2012년 말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접하고 사용할 때 뭐 그 당시 그 기술이 언제 최초에 나왔는지 뭐 히스토리까지 찾아보진 않으니까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AngularJS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한 뒤에 얼마 차이 나지 않게 국내에서도 AngularJS의 인기가 크게 올라왔구나라는 생각을 뭐 이번 자료를 정리하면서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랑 비슷하게 꽤 많은 사람들이 백본JS를 먼저 접하고 AngularJS를 접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제로 이제 만들어진 시기로 보면 AngularJS가 백본JS보다 더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구글에서 오픈소스화 되고 시작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앵귤라.js를 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뭐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앵귤라.js가 만들어지고 성장하게 된 과정을 좀 설명했는데 이제 앵귤라.js의 조금 그 기능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를 이해해야 좀 앵귤라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레트로텍에서 항상 그렇듯이 이제 이게 음성 콘텐츠이기 때문에 코드를 말로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앵귤라.js는 선언적이라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HTML에 앵귤라.js를 쓰기 위해서 angular.js라는 파일을 스크립트 태그로 추가를 하게 되겠죠. 네, 그러고 나서 그 바디 태그, 바디 태그에 꺽쇠 바디하고 이제 꺽쇠 닫는 그 바디 태그가 HTML에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태그의 속성으로 ng-app이라는 속성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풀었으면 꺽쇠 열고 바디 띄고 ng-app 하고 꺽쇠 닫고 이렇게가 되겠죠. 앞에서도 살짝 얘기했지만 앵귤라.js는 ng라는 접두사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앵귤라.js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HTML에 있는 ng-app이라는 그 속성이 달린 부분 영역을 해당 HTML 영역을 인식해서 이 부분이 앵귤라.js 앱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아까도 살짝 얘기한 그런 데모처럼 인풋 텍스트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그 인풋 텍스트에 ng 모델은 user.name이라는 속성을 또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풋 텍스트에다가 속성을 추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자동으로 이 ng 모델이라는 속성을 앵귤라가 인식을 해서 해당 인풋의 값이 자동으로 user.name이라는 변수의 투웨이 바인딩으로 이제 바인딩이 됩니다. 이제 뭐 다른 헤딩이나 스팬 같은 태그에서 뭐 텍스트로 hello 하고 컬리 브레이스 중괄호 2개 열고 user.name 하고 중괄호 2개를 닫고 이렇게 플레이스홀더를 지정해 주면 아까 그 ng 모델이 정의된 인풋 쪽에서 값을 입력을 하면 해당 플레이스홀더의 값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2개가 연결이 된 거죠, 자동으로. 이렇게만 작성할 때도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단 한 줄도 작성하지 않아도 이렇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선언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HTML에 중괄호 2개를 열어서 변수를 표시하는 것이 HTML 입장에서는 그냥 텍스트, 그러니까 중괄호가 2개 있는 거죠. 그냥 텍스트였기 때문에 실제로 사이트 앵귤라.js로 만드는 사이트를 표시를 하면 이 중괄호가 2개가 있는 그 변수값이 한번 표시가 된 다음에 앵귤라.js 파일이 로드되고 실행되면서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타이밍이 속도가 느리거나 타이밍에 따라서 혹은 코드에 버그가 있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 사이트에서 제목이 보여야 될 부분에 실제로는 중괄호 2개와 타이틀, 중괄호 2개 닫고 이런 게 표시가 이런 플레이스홀드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이트가 많이 볼 수 있었고 당시에 이제 웹서핑을 하다가 그런 게 보이면 여기 앵귤라.js 쓰는데 뭔가 잘못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ng-로 시작하는 걸 앵귤라.js는 디렉티브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컨트롤러도 연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전혀 안 짰는데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app.controller라는 뭐 함수를 써서 컨트롤러를 정의하는데 이 컨트롤러의 콜백 함수에서 $scope라는 변수가 이제 콜백의 그 인자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 아까 HTML에서 ng 모델로 user.name이라고 정의한 변수가 투웨이 바인딩으로 컨트롤러의 이 스코프, $스코프 변수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이름 그대로 투웨이 바인딩, 양방향에서 바인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이 변수의 값을 바꾸어 주면 당연히 UI 쪽에서도 값이 바뀌게 됩니다. 연결은 알아서 해주는 거죠. 이 디렉티브에는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간단히 살펴본 ng-앱이나 그러니까 ng-앱이나 ng-컨트롤러, ng-모델 같은 거 외에도 뭐 클릭 이벤트를 위한 ng-클릭, 해당 요소를 이제 보여줄지 말지를 위한 ng-show, ng-hide, 그리고 뭐 리스트 표시를 위해서 반복문을 설정하기 위한 ng-repeat 등 이제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앵귤라.js가 UI, 그러니까 HTML과 투웨이 바인딩을 지원하고
이는 HTML에서 ng-로 시작하는 속성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정의한 컨트롤러나 모델에 어떻게 연결할지를 정의하게 되고,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는 해당 변수나 배열을 조작해주면 UI의 연결은 2way 바인딩으로 알아서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코드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앙귤라 JS에서는 컨트롤러뿐 아니라 뭐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앙귤라 JS를 안 써봤다면 뭐 지금의 설명 가지고는 좀 이해가 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뭐 요 내용에서 그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닐까요? 기본 컨셉만 이해하셔도 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나 컨트롤러에서는 비즈니스 로직만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데이터가 UI에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는 HTML에서 디렉티브, 그러니까 ng-로 시작하는 속성을 통해서 선언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직과 뷰가 좀 분리되어 있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테스트가 가능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전에 1A 프로토타입 JS 에피소드에서 프로토타입 JS가 달러 등을 발명하면서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서 한 획을 그은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생태계에서 두 번째 획을 그은 프레임워크가 저는 앙귤라 JS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UI를 비즈니스 로직과 완전히 분리해서 테스트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은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또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jQuery에서도 QUnit 등의 테스트 프레임워크가 있었고, 당연히 UI와 로직이 분리돼야 테스트가 쉬워지긴 하지만 UI 테스트 한다는 것 자체가 노력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고, UI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깨지기도 쉬워서 뭐 소위 말하는 ROI가 그러니까 노력 대비 결과가 안 나와서 잘 작성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렇게 작성하기 어려운 이유가 주로 UI에서, 그러니까 UI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직보다는. 이 UI가 조금만 바뀌어도 결국 테스트가 깨지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앙귤라 JS는 그 구조 형태상 비즈니스 로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 비즈니스 로직에서 데이터 변경을 한 것이 UI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사실상 앵귤라 JS 프레임워크의 그 2way 바인딩이 보장해 주는 것이므로, 테스트를 할 때 프레임워크의 기능을 제가 직접 테스트할 필요는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까지 테스트할 필요 없고, 이 비즈니스 로직은 테스트하기가 훨씬 쉬워진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특성은 미스코 에버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테스트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 영향 때문에 앙귤라 JS는 구조적으로도 테스트하기 쉽지만 더 테스트하기 쉽도록 테스트 도구도 같이 제공을 했습니다. 초기부터. 그래서 2011년 1.0을 준비하던 중 앙귤라 JS 팀은 기존 테스트 자동화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직접 테스트 러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멋진 자바스크립트 테스트 러너라는 뜻을 가진 스펙타큘라 자바스크립트 테스트 러너라는 의미로 테스트타큘라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이는 앙귤라 JS의 초기부터 기여했던 보즈타 지나라는 구글 직원이 js.everywhere 유럽 2012에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 테스트타큘라를. 이 테스트타큘라가 공개된 직후 바로 이름이 테스트타큘라에서 카르마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 정확히 왜 바꿨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르마 러너라는 이름으로 있죠. 저도 이 테스트 러너가 너무 편하고 좋아서 꼭 앙귤라 JS 프로젝트 아니어도 제가 프론트 쪽을 개발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정말 다양한 곳에서 많이 사용했던 테스트 러너입니다. 이어서 2013년에는 앙귤라 JS 애플리케이션의 E2E 테스트, 그러니까 이제 통합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프로트랙터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앙귤라 JS는 유닛 테스트는 카르마로 이름이 바뀐 테스트타큘라가 담당하고, E2E 테스트는 프로트랙터가 담당해서 앙귤라 JS의 테스트 그 환경은 아주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앙귤라 JS는 2012년 8월에 1.1.0을 릴리즈하고 2013년 11월에 1.2.0, 2014년 10월에 1.3.0을 릴리즈하면서 계속 발전해가면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스택 오버플로우 트렌드를 보면 2012년부터 앙귤라 JS의 질문 비율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jQuery가 이제 전체 질문 중에
비율이겠죠. 7에서 8%까지 차지하면서 커지다가 2014년을 기준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딱 그 시기가 앙귤라.js는 2012년부터 증가해서 2015년도까지는 3%까지도 넘어설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데일리.js에서 2014년에 진행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이 서베이에는 4천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어떤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냐는 질문에 jQuery 1점대가 45%, jQuery 2점대가 54%, 그리고 앙귤라.js가 49%를 차지합니다. 중복 답변이 가능해서 그러니까 합쳐서 때 100%가 넘어가죠. 네.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백본.js는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나와서 계속 커지기만 했던 jQuery의 아성에 수많은 프레임워크가 도전을 했지만 jQuery라는 생태계는 굳건하기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처음으로 이제 앙귤라.js가 등장하면서 이 jQuery라는 생태계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도 jQuery를 사용하는 사이트가 많듯이 이미 자리 잡은 프레임워크는 계속 사용되기 마련이라서 여전히 jQuery의 수치는 높게 나오지만 처음으로 이제 jQuery 다음 프레임워크의 개발자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게 앙귤라.js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체감한 경험도 비슷한데 2014년 국내에서도 앙귤라.js에 대한 관심이 엄청났고 새로 만든 사이트에서는 앙귤라.js를 상당히 많이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제 주위에 그런 좀 신기술을 좋아하거나 잘 도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앙귤라.js는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특히 폼이 많은 경우 이제 각 요소 그러니까 어드민 화면처럼 인풋이 엄청 많은 경우가 있죠. 각 이벤트 처리와 오류 메시지 표시가 보통 복잡하죠. 그래서 간단한 로그인 폼, 아이디와 패스워드 2개만 있는 경우에도 이런 오류 메시지랑 이런 것까지 다 처리하려면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어드민 페이지처럼 수십 개의 인풋 창이 있는 경우에는 jQuery로 이러한 이벤트를 다 처리하려면 코드가 상당히 복잡해져서 이제 유지 보수가 좀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특성이 있는데 앙귤라.js의 투웨이 바인딩을 사용하면 인풋이 아무리 많아도 상당히 깔끔하게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앙귤라.js는 투웨이 바인딩을 위해서 더티 체킹이라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는 앙귤라.js 쪽 용어로는 다이제스트 사이클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는 그 스코프 내 변경사항을 스캔해서 그러니까 전체 스캔하는 거죠. 그래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더티 체킹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이제 검사할 게 많아지면 웹사이트가 느려진다는 이제 평가가 꽤 많긴 했지만 앙귤라.js는 느리다라는 인식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드민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내부 직원들만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속도 문제도 덜 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어드민을 만들기에는 앙귤라.js가 최고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프론트 하신 분들은 동의 안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jQuery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그 인기에 도취됐는지 어땠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앙귤라.js 팀은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서 크나큰 실수라는 건 제 시각이고 사람들마다는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은 2011년에 다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개합니다. 이 다트는 서버나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웹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언어로 당신 크롬으로 웹브라우저의 상당수의 점유율을 가져온 구글이 자바스크립트 대신 차세된 웹 플랫폼의 언어로 다트를 밀려고 한다고 보는 시각이 꽤 있었습니다. 이미 브라우저로 시장 점유율을 꽤 먹었기 때문에 크롬이라는 브라우저 점유율을 상당히 먹었기 때문에 이 크롬에서 다트를 지원하면 다트로 웹사이트를 만들게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거죠.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장점도 많지만 제약도 많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가진 구글이 다트를 웹의 기본 언어로 바꿔가기 시작해서 좋게 말하면 자바스크립트 한계를 버리고 더 좋은 언어로 대체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웹 플랫폼이란 곳에서 구글의 입지가 훨씬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구글이 이런 의도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글은 앙귤라.js를 이 다트 언어로 포팅한 앙귤라 다트라는 프로젝트를 2014년 1월 유타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앙귤라.js의 컨퍼런스인 엔지콘프 2014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구글의 엔지니어인 제임스 데보어가
다트, 이츠 앙귤라 2. 그러니까 다트인데 이것도 앙귤라야 라는 제목이죠.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앙귤라 JS의 역사를 설명할 때 얘기했듯이 미스코 해버리와 브래드 그린이 했다는 그 앙귤라 역사를 설명한 키노트가 이 엔지컴프 2014에서 한 발표였습니다. 2013년부터 이 앙귤라 다트를 작업을 했는데 구글 내부에 세일즈포스 자동화 도구를 구축하는 그린티라는 팀이 거대한 탭을 만들게 됐는데 이 팀은 다트라는 언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다트로 앱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면서 만드는 김에 그러니까 앙귤라도 쓰고 싶어서 앙귤라 다트를 만들기로 결정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앙귤라 팀과 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앙귤라 다트는 다트의 언어적 특성과 문법으로 인해서 앙귤라를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1.0을 위해서 지금 한창 개발 중이고 기능적으로 앙귤라 JS와 같은 수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결정이 정확히 앙귤라 JS 팀의 결정인지 구글 내부의 정치적 혹은 뭐 회사적 의사결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나가고 그러니까 인기를 한창 얻고 있는 앙귤라 JS를 갑자기 사람들이 익숙치도 않은 다트 언어로 포팅한다는 이런 결정은 왜 이런 결정을 한 거지? 라는 의구심을 가지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잘 되고 있는 앙귤라 JS를 굳이 익숙치 않은 다트라는 언어로 새로 구현하면서 앞에서 말한 다트 음모론, 음모론이라고 하기에는 정황상은 꽤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이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레임워크로 올라선 앙귤라 JS를 이용해서 다트의 보급률도 올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글은 다트를 보급하기 위해서 여전히 큰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만들 수 있는 플러터라는 것을 통해서 다트를 밀고 있고 플러터가 주류라고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앙귤라 JS로 시도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성공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앙귤라 JS 팀이 다른 발표에서 얘기한 걸 보면 구글 내부에 다트와 앙귤라 JS를 같이 쓰고 싶어하는 팀이 있어서 이 팀이 아까 말한 그 세일즈포스 자동화 도구를 구축하는 그린티라는 팀이겠죠. 앙귤라 다트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야 구글 내부에서 팀의 규모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좋아서 그 길로 갔다기보다 여러 사회적 여러 가지 이슈로 다트를 하는 게 그냥 앙귤라 JS만 해도 되는데 앙귤라 다트까지 하는 게 채용에도 도움이 되고 회사 지원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겠죠. 현실적인 상황들. 당시 엔지컴프는 북미에서 열리는 앙귤라 JS 컨퍼런스였고 유럽에서는 엔지 유럽이라는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0월에 엔지 유럽 2014에 미스코 해버리가 키노트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S스크립트, 그러니까 AT 스크립트라는 S스크립트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S는 저희가 골뱅이라고도 부르는 이제 A에 동그라미 표시 있는 이제 이메일 쓸 때 하는 그 아이콘을 의미하는 S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게 이제 요 시점인데 미스코 해버리는 S스크립트를 공개하면서 이것은 언어가 아니고 앙귤라 팀이 만든 것은 언어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되게 강조해요. 그리고 언어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더 좋은 언어가 있으면 더 나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들이 언어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들어보면서도 약간 무슨 말이지?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앙귤라 JS는 아까도 간단히 설명했지만 컨트롤러, 서비스, 디렉티브 등 이제 다양한 걸 만들 수 있고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 의존성 주입이 되는데 아까는 그런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의 특성에 따라서 이 의존성 주입을 하기 위해 문자열로 변수명을 앞에 적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나 서비스에 이제 콜백 함수들이 있는데 그 콜백 함수의 인자로 person이라는 객체를 주입을 하려면 그 시그니처 앞에 문자열로 person이라고 적어줘야 앙귤라가 그 이름을 보고 그 이름과 똑같은 이름의 객체를 찾아다가 주입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문자열로 적어주기 때문에 실수하기도 쉽고 좀 다루기가 어려운 데다가 요런 시그니처가 이제 코드를 좀 장황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앙귤라 팀은 이러한 API가 좀 장황하고 좋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자신들이 이제 새로운 언어를 만들지 않고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아예 새로 만든 게 아니라 확장한 선택을 하고 그것이 S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는
에크마스크립트 5의 시대였지만 그 미래 표준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에크마스크립트 5의 확장으로 에크마스크립트 6에서 뭐 클래스나 모듈이 추가될 예정이었고 그 에크마스크립트 6의 슈퍼셋인 언어가 타입스크립트였죠.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에 타입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컨퍼런스가 2014년이니까 타입스크립트는 2012년 말에 나와서 타입스크립트가 세상에 나온 지는 한 2년 정도 된 초기였지만 당시에도 타입스크립트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S스크립트는 이 타입스크립트의 또 슈퍼셋으로 여기에 어노테이션과 인트로스펙션 같은 것을 추가한 것이 S스크립트가 된 것입니다. 뭐 정리하면 ES5 위에 ES5보다 크게 ES6가 있고 그 위에 타입스크립트가 있고 그 위에 S스크립트가 있는 것이고 이 말은 결국 최종 버전은 ES5 호환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S스크립트는 지금 ES5에 없는 클래스나 모듈도 있고 타입도 있고 어노테이션까지 있어서 아까 그 설명한 앵귤라.js의 장황한 그러니까 좋지 않은 API 인터페이스를 직관적이고 심플한 API로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발표 당시 앵귤라.js 2.0을 개발 중인데 앵귤라.js 2.0은 .ats 확장자를 사용하는 S스크립트로 구축을 하고 있고 구글이 만든 자바스크립트 컴파일러인 트레이서를 이용해서 ES5와 다트를 모두 만들게 되는 형태가 된다고 발표를 합니다. 트레이서는 바벨과 같은 컴파일러 혹은 트랜스파일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커플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로 바꾸거나 타입스크립트를 자바스크립트로 바꿀 때 정확히는 컴파일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트랜스파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냥 뭐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컴파일이라고 일반적으로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구글이 만든 트레이서는 ES5의 문법에 없는 미래 표준 코드를 작성을 하고 컴파일하면 ES5 호환 코드를 뽑아주는데 요즘은 뭐 바벨 이후로 뭐 이런 일들이 워낙 많죠. CS든 어디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 자체는 아마 들으시는 분도 이해하기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스크립트로 코드를 작성하고 이를 트레이서로 컴파일하면 ES5 코드와 다트 코드, S스크립트의 앵귤라 버전에서 컴파일을 하면 앵귤라.js와 앵귤라 다트 두 가지 버전을 찍어낼 수 있다는 거고 한 번의 코드에서 찍어내니까 당연히 버그가 있으면 양쪽 다 있고 없으면 양쪽 다 없고 그리고 코드 관리도 훨씬 쉬워지는 형태를 상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앵귤라.js를 만드는 사람들의 관점이고 사용자는 여전히 자바스크립트와 다트를 사용해서 앵귤라.js와 앵귤라 다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개한 S스크립트는 새로운 언어가 아니고 ES6의 타입, 어노테이션, 인트로스펙션을 추가한 것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왜 새로운 언어가 아님을 강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타입스크립트나 뭐 그전에 있던 커피스크립트 뭐 이런 것도 그냥 굳이 뭐 새로운 언어, 완전히 새로운 언어는 아니지만 그냥 언어라고 해도 뭐 크게 무방한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기까지는 발표를 봐도 잘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이 NG 유럽 2014의 다른 발표에서 초기부터 앵귤라.js를 개발하던 이고르 미나르가 토비아스 보치와 함께 앵귤라 2.0 코어라는 제목으로 앵귤라 2.0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발표에서 앵귤라 2.0에 대한 상당한 변화가 생길 거라는 것을 예고하는데 HTML에 NG-를 시작하는 속성이 모두 사라지고 그리고 이게 대괄호와 그냥 괄호로 된 속성만 그러니까 그런 디렉토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간단한 형태로 개선이 되고 뭐 앵귤라.js 특징과도 같았던 뭐 컨트롤러도 사라지고 앵귤라.점 모듈도 사라지고 뭐 앵귤라의 상징과도 같았던 달러 스코프도 사라지고 돔 처리를 위해서 앵귤라.js에 내장되어 있던 JQ라이트도 그러니까 jQuery라이트죠. JQ라이트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표 장표를 보면 묘비 이미지 있고 그러니까 RIP 레스트 인 피스죠. 그러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같은 건데 RIP라고 표시해서 묘비에 컨트롤러 RIP, RIP 모듈, RIP JQ라이트, RIP 스코프 막 이렇게 막 장표마다 땅땅땅땅 해서 뭐 이제 다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앵귤라.js는 1.3 버전이었고 컨퍼런스 Q&A 세션에서 브래드 그린은 그러면 1.3은 언제까지 지원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앵귤라.js 2.0이 정식으로 출시된 이후에 1년 반이나 2년 정도는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당시 예측으로는 앵귤라 2.0은 2015년 말, 그러니까 1년 뒤죠.
1년 뒤인 2015년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프레임워크나 기술의 앞으로의 로드맵을 발표하는 건 아주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금도 이제 많은 기술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앙귤라 JS의 이 발표는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기는 했지만 2012년에 인기가 있어지기 시작해서 이게 2014년 Script를 발표한 이때는 2년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인기는 있어도 아직 초기 상태였고 jQuery, 그러니까 2006년부터 시작된 jQuery처럼 그 생태계가 탄탄하고 오래 누적된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자들 사이에서 요즘 대세는 앙귤라 JS래, 앞으로는 앙귤라 JS를 배워야 된대 같은 얘기를 하고 그게 뭔데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앙귤라 JS가 2.0에서는 완전히 다 바뀔 거야 라는 발표를 앙귤라 JS 팀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개발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미 앙귤라 JS에 많이 익숙해지고 잘 쓰고 있던 사람들은 조금 덜 하겠지만 지금 막 배우려고 하던 사람들은 지금 배워도 앙귤라 2.0이 나오면 완전히 다시 새로 배워야 된다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Script를 앙귤라 JS 사용자가 쓰는 것은 아님에도 Script라는 게 나왔다고 막 인터넷에 얘기를 하니까 뭔가 또 새로운 언어를 앙귤라 JS 쓰려면 배워야 될 것 같고, 이미 적용한 프로젝트는 어쩔 수 없지만 뭐 새로운 프로젝트라면 앙귤라 JS를 도입할까 하다가도 내년에는 2.0이 나온다는데 그때는 완전히 지금 하는 거랑 달라진다는데 하니까 지금을 도입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해커뉴스에도 사람들이 이 발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 버전은 여전히 앵귤라라고 불리지만 이전 버전과 거의 닮지 않았으며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워크입니다. 앵귤라 1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이제 쓸모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조금 슬프지만 이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뛰어들게 되어 기대가 됩니다. 앵귤라 1의 절반만 혁신적이라면 꽤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해커뉴스의 논의 스레드에는 앙귤라 JS가 이미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사항이 필요했다면서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한 변화가 너무 급진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앙귤라 JS는 이미 지금도 너무 커졌기 때문에 실패하기에는 너무 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는 댓글 스레드니까 여기서는 이제 앙귤라 JS 자체를 기본적으로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인 2014년 10월에는 이미 앙귤라 JS뿐만 아니라 리액트 JS와 뷰 JS도 세상에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리액트 JS는 2013년도에 나왔고 뷰 JS는 2014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해커뉴스의 논의에서는 앙귤라 JS뿐만 아니라 리액트 JS가 낫다거나 뷰 JS가 낫다는 얘기도 하면서 약간 프레임워크 논쟁으로 변해가게 되고, 결국 이런 논쟁도 앙귤라 2가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워크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앙귤라 1에서 업그레이드 한다기보다 다시 앙귤라 JS를 할지, 그냥 이번 기회에 요즘 뜬다는 리액트 JS나 뷰 JS로 할지에 대한 고민의 선상에 다시 서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그런 고민을 하도록 앙귤라 팀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반응을 의식했는지 뭐 그렇게까지 발표한 거 보면 이렇게 반대 여론이 거셀 거라고는 아마 예측을 못하지 않았나 싶은데, 겨우 5개월 정도 지난 2015년 3월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엔지콘프 2015에서 브래드 그린과 이고르 미나르가 키노트를 진행하면서 커뮤니티를 진정시키게 됩니다. 기존에는 약간 뭐 정확히 말한지는 모르겠지만 1.3까지 앙귤라 JS는 1.3까지만 릴리즈하고 2.0으로 가려는 것처럼 보였는데, 1.4가 앙귤라 JS 1.4가 나올 거라고 발표를 하고 2.0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이그레이션 하기 전까지는 자기네는 앙귤라 JS 1.0때도 계속 릴리즈 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앙귤라 1.0때와 앙귤라 2의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앙귤라 JS 1.0은 앙귤라 JS org 기존 홈페이지죠. 여기에 남겨두고 문서 사이트랑 다 포함해서, 앙귤라 2는 앙귤라.io
요 시기 언저리부터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IO 도메인을 많이 쓰기 시작하니까 앙귤라 IO라는 사이트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 두 사이트를 분리해서 커뮤니티 사람들이 어느 쪽 버전에 더 관심이 생기는지 살펴보면서 자기네들이 어느 쪽에 더 많이 투자를 할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표는 아니지만 여전히 앙귤라 제이스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다면 강제적으로 2로 안 가겠다 같은 말을 이제 간접적으로 한 거죠. 구글이 독단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커뮤니티의 반응을 보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약간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키노트에서 Script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하는데 그때 발표를 하고 나서 고민하다 보니까 앙귤라 JS만을 위한 언어 확장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면서 앙귤라 JS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기능을 자바스크립트 표준을 만드는 TC39로 가져가서 자바스크립트 표준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엔젤 컴프 키노트 현장에 마이크로소프트 타입스크립트 팀의 프로그램 매니저인 조나단 튜너가 무대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Script를 구글이 발표한 걸 보고 Script에 추가하려고 했던 기능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타입스크립트 팀과 구글이 협업을 하기 시작했고 앙귤라 JS 팀이 필요했던 어노테이션, 그러니까 아까 타입스크립트가 타입을 추가했으면 Script가 어노테이션을 추가했다고 했는데 그 어노테이션을 타입스크립트가 추가하기로 하면서 Script가 타입스크립트의 슈퍼셋이 되려고 했던 기능을 타입스크립트 1.5부터 지원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Script는 발표된 지 5개월 만에 사라지고 Script가 타입스크립트가 되고 앙귤라 2.0도 타입스크립트로 작업을 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사실 5개월 만에 거의 뭐 완전히 번복이 된 거죠. 그렇게 2014년 10월에 2.0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뭐 알파 버전, 뭐 베타 버전, 그리고 6개의 RC, 그러니까 릴리즈 캔디데이트를 출시하고 거의 2년 가까이 지난 2016년 9월 14일에 드디어 앙귤라 버전 2가 공개됩니다. 뭐 많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가 보통 뒤에 .js가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js를 붙여 부르기도 하고 뺏어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혼용되어 썼다고 하더라도 앙귤라는 2.0이 나오면서 앙귤라.js 대신 앙귤라라고만 부르기 시작하고 홈페이지에도 앙귤라 JS라는 이름 대신 앙귤라라고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점대와 2점대 이후의 프레임워크는 이름은 똑같이 앙귤러라고 하더라도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보통 앙귤라 JS라고 하면 1점대 버전을 얘기하고 앙귤라라고만 말할 때는 2점대 이후를 보통 얘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Script와 앙귤라 JS 2.0을 발표해서 커뮤니티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후 어느 정도 번복하고 1점대 버전도 계속 릴리즈하긴 했지만 이 2년간의 공백이 리액트가 프론트엔드 개발의 주류로 떠오르게 만드는 틈을 만들어 주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리액트에 대해서는 다음 에피소드 정도에서 더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리액트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뭐 이러한 틈이 없었어도 지금과 같은 주류 프레임워크가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jQuery의 우위를 깨트리기 시작,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금가기 시작하고 앙귤라 JS가 대세로 자리 잡았을 때 계속 앙귤라 JS를 쓰지 않고 다른 프레임워크를 쓸까 하는 동기를 앙귤라 측에서 준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앙귤라 2가 나오기 몇 달 전인 2016년 5월 엔지컴프에서 브래드 그린과 줄스 크레머가 키노트를 하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6년 앙귤라 JS 1점대의 홈페이지, 아까 사이트를 나눴잖아요. 2점대와 1점대 홈페이지를 도메인으로 분리를 했죠. 앙귤라 JS 1점대의 홈페이지의 월간 방문자는 130만 명이고 당시 아직 RC 버전이던 앙귤라 2는 앙귤라 2의 홈페이지 월간 방문자는 36만 명 정도로 여전히 앙귤라 JS 1점대의 개발자 생태계는 크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리액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었지만 앙귤라 JS에 대한 관심도 개발자 사이에서는 여전했기 때문에 2016년에 크게 리액트냐 앙귤라 2냐 뭐 이런 게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에게 큰 관심사였고 2016년 데뷔에서 네이버에 다니시는 김은민 님과 손창욱 님이 앙귤라 2 vs 리액트 vs 앙귤라 2라는 발표를 보면 이러한 비교와 당시에 개발자들의 관심사가 잘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앙귤라 2를 지지하는 사람과
리액트를 지지하는 사람이 나와서 서로의 장점을 설명하고 서로 상대 프레임워크를 좀 비판하면서 진행하는 꽤 재미있는 세션으로 기억을 하고, 리액트를 써야 할지 앙귤라2를 써야 할지를 고민하는 개발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진 앙귤라2는 앙귤라 JS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재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앙귤라2는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 방식을 도입했고, 물론 앙귤라 JS 1.5에도 컴포넌트는 추가됐지만 앙귤라2에 추가된 컴포넌트 방식을 통해서 개발과 코드 관리가 모두 쉬워졌고 테스트하기도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앙귤라 JS를 쓴다는 것은 보통 웹 어플리케이션이 큰 경우가 많았는데, 그 앙귤라 JS의 특성 때문에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앙귤라 2에서는 성능도 엄청 개선이 되고, 당시에 중요했던 모바일 지원도 하게 되고, 앙귤라 유니버셜이라는 걸 통해서 브라우저 렌더링뿐만 아니라 서버 렌더링도 할 수 있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CLI도 제공해서 개발 편의성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앙귤라2가 나오고 6개월 뒤인 2017년 3월에는 앙귤라4가 나옵니다. 2 다음에 3가 나오지 않고 바로 4가 나와 버렸는데, 이는 앙귤라 팀이 앙귤라2를 릴리즈하면서 앞으로는 세만틱 버저닝을 사용하기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세만틱 버저닝이란 것은 소프트웨어에서 버전을 표시할 때 보통 2.1.4 이런 것처럼 3개의 번호 숫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호환이 되지 않은 변경사항이 있으면 맨 앞에 메이저 버전을 올리고, 호환은 되지만 기능만 추가한 경우에는 중간인 마이너 버전을 올리고, 호환이 되면서 버그만 수정했을 경우에는 마지막 패치 버전만 올리겠다는 그러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앙귤라2는 2부터는 세만틱 버저닝을 쓰기로 했는데, 당시 앙귤라2가 나온 이후 앙귤라4를 그러니까 다음 버전을 릴리즈해야 될 쯤의 상황을 보니까 그 앙귤라 안에서 이제 쪼개진 여러 모듈들이 있겠죠. 거기서 앙귤라 코어, 뭐 앙귤라 컴파일러, 앙귤라 HTTP 이러한 모듈들은 모두 2.3.0이었는데, 다른 모듈에 비해서 변경사항이 훨씬 많았던 앙귤라 라우터만 이미 버전이 3.3.0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세만틱 버저닝을 쓰기 때문에 앙귤라 라우터에서는 2점대에서 개발하다가 하위 버전과 호환이 안 되는 어떤 브레이킹 체인지가 있었기 때문에 메이저 버전이 3점대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모듈들의 버전이 쪼개졌는데, 이거를 다시 맞추려다 보니까 새로운 버전의 앙귤라를 앙귤라 3로 하면 앙귤라 라우터가 이미 3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 건너뛰어서 앙귤라 4를 릴리즈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후에 계속 발전한 앙귤라는 작년인 2023년 11월에는 앙귤라 17까지 릴리즈하게 됩니다. 스테이트 오브 자바스크립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게 최근에 보니까 설문조사 같은 결과를 볼 것들이 훨씬 많아져서 제가 좀 편안해졌는데, 스테이트 오브 자바스크립트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앙귤라 JS를 사용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2016년에는 20% 정도였다가 2018년에는 57%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져서 2022년에는 48%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스테이트 오브 자바스크립트의 2023년 설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해 봤는데 이후에도 계속 앙귤라를 사용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2016년에는 68%였지만 2018년부터는 좀 많이 떨어져서 2022년에는 42% 정도가 다시 사용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 답변은 중복으로 답변이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50%가 사용한다고 해서 전체에서 점유율이 50%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빌트윗 사이트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웹사이트 중에서 상위 10만 개 사이트 중에서 4% 정도가 앙귤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앙귤라는 꽤 주목을 많이 받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앙귤라를 만든 미스코 해버리를 조금 더 살펴보면 2021년에 얼마 안 됐죠. 한 3년 됐네요. 2021년 여름 15년, 참 올해도 다니셨는데 15년 다닌 구글을 떠나서 이커머스 사이트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빌더.io라는 회사의 CTO로 합류하게 돼서 지금은 이 빌더.io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앙귤라 JS에서 어떤 기여를 하거나 활동을 하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2008년, 9년에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용되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로 남아있는 앙귤라의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앙귤라도 앙귤라 2를 릴리즈한 다음에 많은 발전이 있었을 거고 지금 17 버전까지 사이에 엄청 많은 기능과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들은 이제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대부분 이제 기능에 대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결국 모든 기술이란 게 서로 영향을 주는 거라서 앙귤라.js가 시작했던 그런 일들과 그때의 변화들이 다른 프레임워크와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어드민을 만들 때 앙귤라.js 했을 때 참 편했다라는 인상 정도는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아마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그 이름도 유명한 리액트.js를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